심화반이고요. 1.5차인데 저희 아시겠지만 그 시험이 기간이 멀어졌기 때문에 뭐 유예생이 유리하냐 동차생이 유리하냐 물어본다면 당연히 동차생이 좀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유예분들 더 이상 다 할 게 없거든요. 시간 지나면 실력이 느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과의 싸움을 해야 하기 때문에 좀 힘든데, 동차하시는 분들은 1차 시험 끝나고 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짧은데 이번에 1차 시험이 연장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동차생들한테는 무조건 좀 더 유리해요.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가보시면 되고, 1차 시험은 올해 공무원 시험 있었잖아요. 공무원 이번 주에 되게 역대급으로 쉬웠던 거 알죠? 우리도 그 1차 시험 자체는 쉬울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어렵진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차 당연히 붙으실 거니까 이거 들으시는 분은 동차 합격을 목표로 뭐 달려간다고 생각해 보시면 되고, 우리 이번 심화반 때 이 재무회계랑 세무회계 열심히 해놓으시면 1차 시험 붙고 나머지 기간 동안 세법학 올빵하시면 돼요. 그럼 동차 할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한번 달려보고요. 수업 방향은 계산 문제만 할 거예요. 계산 문제. 말 문제를 당연히 못하죠. 그쵸? 계산 문제만 할 거고, 최근에 저희 세무사 시험 작년 문제 같은 경우에도 계산이 굉장히 문제가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계산 문제 좀 위주로 집중을 해서 할 거고, 두 번째로는 사이즈가 큰 2차형 문제 중심으로 좀 할 거예요. 아무래도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무사 같은 경우에 1차 시험이랑 2차 시험이랑 재무회계 같은 경우에 난이도 차이가 얼마 안 나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어렵게 느끼는 이유가 이 사이즈가 좀 커 보이기 때문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공포심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사이즈 큰 문제 중심으로 좀 풀 거고요. 세 번째로 내일인가요? 내일 모레인가요? 내일인가요?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부터는 퀴즈 볼 거예요. 우리 몇 명? 다음 주에? 이번 주는 없어요? 이럴 수가.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매 회차 끝나고 나면 한 30분 정도 퀴즈 보고 갈 거예요. 2차형 문제로. 문제는 그렇게 어렵게 안 낼 거예요. 퀴즈 보고 갈 거니까 문제도 풀고 갑시다. 2차형 문제를 낼 거니까 채점도 제가 웬간하면 한 명씩 해드리고 갈까 생각 중이에요. 그렇게 할 거니까 좀 공부를 좀 하시고 이왕하는 거 저희 좀 도움될 수 있도록 좀 해볼 생각이고요. 교재는 아시겠지만 키앤드북이랑 제목얘기 연습할 거예요. 그쵸? 다 풀진 당연히 못해요. 저 48시간인데 이거 어떻게 다 풀게 풉니까? 유예 때는 이거 유예하면 한 90시간 하는데 다 풀진 못해도 한 절반 정도는 풀 거니까 꼭 필요한 문제들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48시간 12회인데요. 고급회계는 당연히 못해요. 세무사 같은 경우는 2차 시험에 나온 적도 없고, 네, 고급회계는 개정된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제가 저희 학원 유튜브에 찍어놓은 거 있어요. 이 한 번은 들어보셔야 돼요. 한 번은 나오면 맞출 수 있거든요. 고급회계 요거만 들으시면. 그래서 한 번은 들어보시고 요 교재로 수업했으니까 들어보실 수 있어요. 한 번 정도는 당연히 들어보셔야 돼. 고급회계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면피 차원에서 들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4시간 수업하고 퀴즈는 별도로 볼 거예요. 다음 시간부터 이렇게 하고요. 우리 지금 뭐 딴 얘기 할 시간이 없습니다. 빡빡하기 때문에 키앤드북 58페이지 피시고 연습서는 16페이지 피시면 되는데 수익부터 할 거예요. 수익부터. 원래 다른 학원 같은 경우에도 중급회계 1에서 수익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은데 재고조사 하기 전에 저희가 기본 강의 때는 중급회계 1에서 수익을 하면 다 도망갔기 때문에 일단 중급회계 2에 놨었고, 지금부터는 중급회계 1, 2에 있어도 수익을 먼저 할 건데, 자, 우리 아주 기본적인 얘기부터 좀 해보면, 기본적인 얘기부터 일단 우리 기준서가 이거 개정된 목적이 뭡니까? 목적. 기준서가 개정된 목적이 뭐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보면 예전에는 수익을 실현주의에 따라 인식했다고요. 실현주의가 두 가지로 나누죠. 실현 기준이랑 이 가득 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했죠. 실현 기준은 뭡니까? 돈 받을 권리가 확실해야 돼. 돈 받을 가능성이 높아야 되죠. 권리고, 가득 기준은 뭡니까? 내가 할 걸 다 해야 돼. 의무가 확실해야 돼. 요 두 가지가 만족돼야지 수익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요. 그래서 예전 기준에서 보면 실현 기준이 만족이 돼. 일단 요게 충족이 되면 재화나 용역이 생산 중에 있었으면 우리 진행 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게 있었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용역의 제공이요. 그리고 실제로 완성됐을 때 수익을 인식하는 완성 기준도 있었어요. 완성 기준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농림어업이요. 송아지가 태어나면 그 순간 평가이익으로 이익을 인식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재화나 용역, 특히 재화를 고객에게 인도하면 수익을 인식했죠. 그게 뭐였어요? 인도 기준이잖아요. 예전에는 실현주의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을 인식했고 재고자산, 농림어업, 건설계약에서 요걸 배웠었죠. 그리고 추가로 우리가 뭘 알고 있으면 돼요? 실현 기준이 만족이 안 되면 이거든 간에 돈 받을 가능성이 확실하지 않으면 회수 기준, 돈 받았을 때 수익 인식하는 이 전통적인 수익 인식 방법이 있었는데 요거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거의 가장 큰 문제가 뭐긴 뭡니까? 요거의 가장 큰 문제는 복잡한 거래에 대해서 수익을 인식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죠.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또 주말반 오신 분들 있으니까 제가 또 저번 주에 차 샀거든요. 너무 기뻤어요. 돌아와서 차를 샀는데 차를 팔면서 만약에 무상으로 10년 AS 하는 걸 같이 팔았대. 요즘에 뭐 이런 거래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차를 따로 팔면은 1억이고 10년 무상 AS를 따로 받으면 0.5억인데 예전에는 A회사 같은 경우엔 이렇게 하면서 10년 무상 AS까지 합쳐서 그냥 1억에 팔았다고요. B회사도 요거 두 개 합쳐서 그냥 1억에 팔았대. 근데 문제는 뭡니까? A회사는 당장 내가 수익이 너무 고퍼. 지금 당장 올해 좀 당기순이익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 뭘로 봤어요? 아유 무상 AS 우리 쓰레기예요. 차가 최고지. 우리 차는 고장도 안 나요. 차에 그냥 1억을 다 몰빵 쳤다고요. B회사 같은 경우에 아예 저희 차 쓰레기죠. 맨날 고쳐야 돼요. 왜 랜드로버 같은 경우에는 2대를 사야 된다고 하잖아요. 한 대가 계속 고장 나니까 아 저희 차 쓰레기예요. 요거 빵 해놓고 무상 AS가 진짜죠. 이렇게 해서 인식했다고. 그럼 동일한 거래에 대해서 인식 기준이 조금밖에 없을 때는 수익을 다르게 인식할 시기별로 다르게 인식할 수 있는 요인이 너무 많았다고요. 요걸 방지하기 위해서 뭐가 생긴 거예요?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인식 기준서가 생겼다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요 기준서를 공부할 때 꼭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동일한 거래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수익을 인식하게 하겠다는 게 이 기준서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말문제 대비할 때 얍삽이로 꼭 알아야 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거래 가격을 제외하고는 계약 개시 시점에 한번 설정이 되고 나면 절대로 안 바뀐다고 그랬지. 왜? 그래야지 요 기준서의 취지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고요. 동일한 거래 형태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수익을 인식하게 하겠다는 게 요 기준서의 목적이니까 따라오시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이 기준서가 요 복잡한 거래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고객과의 계약에 생기는 수익인식 기준서가 생겼고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뭡니까? 그럼 요 기준서는 고객과의 계약에서만 요 기준서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없어진 게 이게 사라진 게 아니라 이건 있지만 앞으로 고객과의 계약은 이 새로운 기준서를 적용했기 때문에 기준서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뭡니까? 그럼 고객이 뭔데?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했었죠. 근데 꼭 아셔야 되는 게 뭡니까? 고객이 뭔데? 고객의 정의는 나와 있지만 여러분 이거 읽어보시면 고객이란 기업이 통상적인 활동의 산출물인 재화나 용역을 대가와 교환하여 획득하기로 한 기업과 계약한 당사자를 말한다. 이게 중요한 게 뭐 아니라 실제로 요런 것들은 고객으로 보지 않는다고 그랬죠. 요런 것들은. 그래서 거기 키앤드북 셀프 스터디 나와 있는 이 파란색 글씨가 오히려 더 중요한데 고객에 해당하지 않는 걸 우리 기준서에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요건 좀 아셔야 된다고요. 그게 뭐였습니까? 거기 나와 있는 첫 번째로 같은 사업 영역에 있고 추가로 비화폐성 자산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절대로 고객과의 거래로 보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정유사가 서로 기름을 교환한대. 이런 경우에는 절대 고객과의 계약으로 보지 않는다고 그랬고 우리 요거 외에도 추가로 또 알아야 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위험과 효익을 공유한다면 요것도 고객관계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해커스 경영이랑 정윤동 같은 경우에 고객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위험과 효익을 공유하고 있잖아요.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요 기준서 첫 번째로 아셔야 되는 건 이게 왜 생겼는지 이걸 알아야 이것 때문에 계약 개시 시점에 한번 조건을 세팅하고 나면 바뀌진 않는구나. 요걸 좀 알았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고객과의 계약에만 요 기준서가 적용되기 때문에 요런 계약은 절대로 요 기준서에 들어가지 않는다. 요거까지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5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알아야 되는 게 이 본격적으로 요 기준서를 배우기 전에 요 고객과의 계약과 관련돼서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지 필수적인 개정들을 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
59페이지에 있는 사항들을 다시 한번 써볼 건데, 본격적으로 회계 처리하기 전에 우리 재무제표에 이걸 어떻게 표기할 건지, 이 거래들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표기할 건지를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좀 볼 건데, 기본적으로 요 기준서도 이제 표시를 볼 건데, 요 기준서도 내가 수익을 인식하려면 고객한테 할 걸 다 해야 된다고. 그 뭐라고 그랬어요? 수행의무라고 그랬죠. 수행의무를 이행하면 무조건 수익을 인식해야 되고, 수행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익을 인식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뒤에서 얘기할 거지만 수행의무를 이행한다는 게 뭡니까? 그래도 심화반이니까 한번 들었던 얘기니까 뒷부분 얘기해도 되겠죠. 수행의무를 이행한다는 게 뭐야? 반갑네. 오랜만이네. 그죠? 나 사진 빠지지 않았어요? 그죠? 수행의무를 이행한다는 게 뭐예요?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하는 게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거죠.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하는 게 뭡니까? 자산에 대한 위험과 보상을 이전하면 그게 통제권을 이전하는 거고, 그러면 수행의무를 이행한 걸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 수행의무를 이행한다는 게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하는 건데, 뭐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 재무제표 표시를 보면 대분류를 할 때 수행의무가 이행됐느냐, 수행의무가 이행되지 않느냐로 나누고, 실제로 회계사 같은 경우엔 2차 시험도 그 다음에 객관식에서도 재무제표 표시가 꽤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도 알고 있어야 돼요. 저 개인적으로 세무사 1차 시험에 이번에 이거 나올 거라고 보는데, 수행의무가 이행된 경우와 이행되지 않은 경우로 나누고 또 나눠야 되죠. 또 뭐와 뭐로 나눠야 됩니까? 현금을 내가 수령한 경우와 현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로 또 나눠야 되죠. 그렇죠? 현금을, 오랜만에 보는 반가운 얼굴들이 많아서 장난도 많이 치고 얘기하고 싶지만 그럼 보강해야 돼요. 근데 보강할 수 없거든. 그렇죠? 그냥 수업 얘기만 할게요.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럼 너 뭐 회계처리 되게 어렵지 않죠? 내가 돈도 받았고 할 것도 다 했대. 그럼 여기 현금으로 기재하고 반대쪽에 뭐 해주면 돼? 매출이나 계약 수익 그냥 잡으면 되겠죠. 뭐 이건 전혀 어렵지 않고요. 그럼 여기 볼게요. 수행의무를 이행했는데 현금을 수령하지 않았대. 그럼 이 경우에는 수행의무를 이행했기 때문에 무조건 수익은 인식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계약 수익은 무조건 인식해줘야 돼요. 근데 이 경우에도 두 가지로 나눴죠. 내가 수행의무를 이행했고 돈을 안 받았기 때문에 돈 받을 권리는 생겼는데, 돈 받을 권리를 두 개로 나눴잖아요. 뭐랑 뭐로 나눠요? 제가 학원에서 일을 해줬어요. 근데 아직 돈 안 받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문자도 보내고 그랬다고요. 이거 왜 아직 안 들어왔어요? 막 그러면서 전사상의 실수인가 하면서 막 당당하게 외쳤다고요. 이런 경우도 있지만 아직 그 계약서를 안 써서 아직 돈 받을 권리가 안 생긴 것도 있거든요. 일은 해줬는데 똑같은 거예요. 이 경우에 두 가지로 나눠서 돈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가 없는 경우도 있고 돈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는 경우도 있다고요. 보통 우리 시험에서 기준서에서는 이거 예시를 뭘로 들어놨나?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고 없고. 계약서에서 돈 지급하기로 한 날이 있어. 그리고 이 계약은 취소가 불가능해. 그럼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는 거고, 실제로 취소가 가능한 계약이라면, 내가 일을 했어도 돈 안 들어왔으면 취소가 가능하다면 무조건적인 권리가 없는 걸로 보잖아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내가 몇 월 며칠까지 돈을 받고 그 다음 몇 월 며칠까지 일을 해주기로 했는데 요 계약은 취소가 가능하다. 그럼 무조건적인 권리가 없는 거고, 요 계약은 취소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는 걸로 보죠. 그리고 우리 기준서에서 무조건적인 권리를 다른 말로 뭘로 표현합니까? 지급 청구권이 있는지 없는지로 본다고요. 지급 청구권이 있으면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는 걸로 보죠. 따라오시죠? 요 경우 회계처리 어떻게 해? 내가 수행임은 다 했지만 돈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가 없다면 계약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고, 돈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다면 수취 채권으로 처리하죠. 수취 채권의 한 종류가 매출 채권이기 때문에 사실 매출 채권으로 써도 돼요. 근데 보통 저희 시험에 그냥 수취 채권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수취 채권으로 기재를 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최근에 저희 시험 유형을 보면 상황을 준 다음에 그 시점에 맞는 회계 처리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확히 구분을 하셔야 돼요. 하나 더. 내가 돈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가 없다가 돈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가 생겼어. 그때는 회계 처리 어떻게 합니까? 계약 자산을 없애주면서 수취채권으로 바꿔주는 회계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뭐 여기까지는 전혀 어렵지 않고요. 여기까지 봤어요. 여기까지 다 아시는 거고. 그럼 여기 내가 수행임을 이행하지 않았는데 돈을 받았대요. 안 했는데 돈을 줬대. 제일 좋아하는 케이스 제가. 안 했는데 돈을 줬대. 그럼 요 경우에 회계 처리를 보면 여기
현금으로 회계 처리를 끊고 반대쪽에 뭐가 와요? 이게 어떤 학원은 선수금으로 기재하는 디스하는 게 아니야. 어떤 학원은 선수금으로 기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신영걸 교수님 책을 보면 계약부채로 나와 있고 선수금이랑 실제랑 계약부채랑 같을까 틀릴까? 선수금이랑 계약부채랑 같을까요 틀릴까요? 선수금이랑 계약부채랑 같은 개념일까 다른 개념일까요? 정확히 얘기하면 여기 선수금 쓴 책도 있다고요. 근데 교수님 책들 보면 선수금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계약부채 쓰라고 그랬지. 선수금이랑 계약부채랑 같은 개념일까 다른 개념일까요? 다른 개념이라고. 선수금은 실제로 돈을 받았을 때만 기재할 수 있는데 좀 이따 보겠지만 계약부채는 돈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계약부채가 조금 더 범위가 넓은 개념이라고요. 그쵸?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계약부채로 써야지 나중에 2차 때 선수금 써놓고 맞게 해달라고 하면 틀릴 수도 있다고. 사실 정확한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봤고요. 그럼 만약에 이런 경우 있어? 아무것도 안 했는데 돈도 안 받았대요. 이 경우에도 두 가지를 나눠줘야 된다고. 왜? 아무것도 안 하고 돈도 안 받았지만 무조건적으로 해줘야 될 권리가, 무조건적으로 돈 받을 권리가 없는 경우도 있고 무조건적으로 돈 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도 있다고요. 계약서를 썼대. 취소 불가능하대. 근데 아직 아무것도 안 하고 돈도 안 받았대. 그럼 요 경우에 해당할 거 아닙니까? 이건 뭡니까?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돈도 안 받았대. 취소할 수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돈도 안 받았대. 그럼 아무것도 없겠죠. 하지만 취소할 수 있고 돈도 안 받았고, 아니 취소할 수 없고 돈도 안 받았고 아무것도 안 했대. 하지만 취소할 수 없대. 그럼 요 경우에 뭐 해줘야 돼요? 일자가 지나서 몇 월 며칠까지 돈을 받았어야 되는데 돈을 안 줬어. 하지만 취소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돈을 무조건 받아내야 된대. 그럼 뭐가 생겨요? 돈을 받아야 될 무조건적인 권리가 생겼기 때문에 수취 채권이 생기겠지. 반대쪽에 뭐야? 돈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가 왔기 때문에 내가 뭘 해줘야 될 무조건적인 의무도 생긴다고요. 그래서 여기 뭐가 와요? 계약 부채가 옵니다. 따라오시겠죠? 실제로 회계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요거 회계 처리하는 거 2차 시험에 한번 냈기 때문에 상황을 명확히 구분해서 여기까지는 구분할 수 있으셔야 돼.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정확히 우리가 나눠놓을 수 있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회계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요 표시가 잘 나왔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좀 구분해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 여기까지 정리했으니까 문제를 좀 풀어보죠. 문제를 보면 17페이지에 문제 2번 표시가 있는데 솔직히 물음 1, 2번, 1, 2, 3번 다 저희 기본서에 있어요. 근데 1번, 2번은 좀 쉽기 때문에 물음 3번만 좀 해볼게요. 요게 최근에 회계사 1차 시험에 나왔던 문제인데 굉장히 괜찮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풀로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7페이지 문제 2번에 물음 3번이요. 보시죠. 위 물음과 독립적으로 대하는 X1년도와 X2년도에 수취채권과 계약자산, 계약부채에 대한 거래를 해보라고 했는데 실제로 여러분 그 2차 공부할 때는 분계를 좀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쵸? 분계를 좀 많이 해보셔야 돼요. 나중에 재고자산 가서도 하겠지만 좀 어려운 문제는 회계 처리를 차분하게 해보는 게 좋고, 요런 문제는 무조건 회계 처리를 해봐야 돼요. 그럼 일단 볼 건데, 제품을 이전하기로 한 약속을 수행임으로 식별하고 제품을 고객에게 이전할 때 수행임에 대한 수익을 인식한다. 그럼 첫 번째 보시면 대하는 민국에게 제품 A를 이전하는 취소 불가능한 계약을 X1년 10월 1일 날 체결했다. 그럼 10월 1일 날은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권리와 의무의 변동이 없죠. 그럼 회계 처리할 거 없고, 지금 11월 30일 날 보면 대가로 1,000원을 전액 미리 지급하여야 하나 3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1월 15일 날 주기로 했대요. 민국이. 원래 다 줘야 되는데. 그럼 보세요. 나는 일단 현금을 1,000원 받았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300원만 받았대요. 그리고 700원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했대. 요거 700원 써야 돼 안 써야 돼? 회계 처리 해야 돼 안 해야 돼? 거기 나와있지만 취소 불가능한 계약이기 때문에 돈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다고요. 그래서 실제 저희 시험에서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고 없고를 보통 취소 가능한 계약인지 취소 불가능한 계약인지 그걸로 준다고요. 취소 가능한 계약이 아니라 취소 불가능한 계약이고 돈을 받았어야 되는데 아직 못 받았지만 언젠간 받아낼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는 걸로 봐서 700원만큼 수취 채권으로 기재를 해야 돼요. 근데 나 지금 아직 아무것도 안 했잖아. 이제 돈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기 때문에 뭐 해줘야겠죠. 반대쪽에 못 써주면 돼. 해줘야 될 의무가 생겼기 때문에 계약부채로 1,000원 써주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하고 나서 봅시다. X2년 1월 15일 날 700원을 지급했고요. 1월 31일 날 제품을 민국에게 이전했대요. 그럼 좀 나눠보시면 여기까지 하고 나서 이제 X2년도 1월 15일 날 돈 받았죠? 그럼 현금 700원 받으면서 수취 채권으로
700원 잡아놓은 거 지워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1월 언제입니까? 1월 31일이죠? 30일 날 내가 할 거 다 했으니까 계약부채 1000원 없애주면서 이쪽에 뭐 계약수익으로 1000원 잡아주면 되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했고, 양가로 3번 볼게요. 대한주 만세에게 제품 B와 C를 이전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1000원을 받기로 했다. 계약은 10월 1일 날 체결했다. 10월 1일 날 계약만 체결했기 때문에 역시 할 건 아무것도 없고, 보시면 제품 B를 먼저 인도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제품 B의 인도 대가는 제품 C를 인도하는 조건이야. 그럼 제품 C를 인도해야지만 제품 B에 대한 무조건적인 권리가 생기겠죠. 돈 받을. 자, 400원, 600원으로 개별 판매額을 배분했는데 11월 30일 날 봤더니 제품 B를 일단 인도했대요. 그럼 나는 수행의무를 다 했고 돈을 아직 안 받았지. 그럼 수행의무를 이행했기 때문에 제품 B에 대해서는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고요. 그럼 계약 수익으로 얼마? 400원 잡고, 지금 현재 B에 대해서는 돈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나요, 없나요? 없지. C를 인도해야지만 B에 대한 권리가 생긴다면서요. 그럼 내가 할 건 다 했지만 아직 돈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는 없기 때문에 계약 자산으로 400원 잡을 수밖에 없겠죠. 돈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는 없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나서 지금 X2년 1월 31일 날 C를 이전했대요. 그럼 그 다음 연도 1월 31일 날 이전하면 요게 문제 언급이 명확히 안 돼 있는데, 그럼 일단 나 계약 자산 C 인도했으니까 400원 없애주면서 요거 이제 뭐 해주면 돼? 돈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로 바뀌었죠. C 인도했으니까. 여기 수취 채권 400원 써주시면 되고, 이제 C 인도했으니까 계약 수익 600원 잡아주시면 되겠죠. 근데 문제를 보시면 저는 거기 수취채권 계약 자산이라고 써놨는데 C에 대해서는 권리가 좀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일단 저는 해답에 계약 자산이라고 그냥 써놨어요. C에 대한 언급이 명확히 없으니까. 실제 요거 회계사 1차 시험에는 X1년도에 계약 자산 수취채권 계약 부채로 기재할 금액만 물어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계약자산 X1년 만에 수취채권 계약자산 계약부채를 계산할 금액은 여러분 회계처리 보시면 아실 수 있겠죠. 여기까지 해주시고 요 정도 나올 수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요 정도. 좋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지금 수익에서 꼭 알아야 되는 재무제표 표시 공시 받고, 넘겨보시면 이제 1단계 이제 다시 셀프 키핸드북으로 가셔서 이제 1단계로 고객과의 계약에 생기는 수익인식 5단계 중에서 1단계 계약의 식별부터 좀 볼게요. 이거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제가 얘기해야 되나? 네. 우리 수익인식 5단계 어떻게 되나요? 제가 옛날에 기본 강의 할 때 학원 얘기했었죠. 저희 종합반 애들 많이 등록했어요? 아니, 수강생들 많이 등록했어요? 했어요? 계약의 식별. 2단계로 뭐, 이번에 근데 뭐 하는 과정이에요? 심화반이요? 2번 수행의무의 식별. 3단계로 뭐 해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이거 얼마 받기로 했어요? 거래 가격의 산정. 네 번째로 뭐예요? 훈협비는 얼마 받는데요? 저는 얼마 받고. 이게 뭐예요? 거래 가격의 배분. 마지막으로 뭐 해줘? 수익의 인식. 5단계. 이미 세무사 2차 시험에 이 5단계를 순서대로 써보시오 나왔기 때문에 다시는 나오지 않을 문제고, 단계는 당연히 외울 거고 1단계부터 볼 건데, 그럼 우리 키핸드북 60페이지 보면 제가 계약의 식별에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걸 쭉 써놨는데 다시 한번 빠르게 좀 써볼게요. 심한번 잘 들으셨고요. 정말로 동차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걸 좀 냅시다. 자, 그럼 우리 1단계로 계약의 식별을 봐야 되는데, 그럼 계약의 식별 1단계에서 첫 번째로 꼭 알아야 되는 게 뭡니까? 식별 요건 5가지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2차 시험을 대비한다면 회계사는 이런 거 쓰라고 안 나오는데 세무사는 요거 5가지 쓰라고 나오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다고요. 기준서에 있는 거 그냥 쓰라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세무사 2차 시험은. 그래서 요거 5가지는 반드시 외우고 계셔야 된다고 그랬죠. 첫 번째로 뭡니까? 거기 나와 있는 거죠. 뭐? 계약을 승인하고, 그냥 같이 화면 봅시다. 시간 아낄 겸. 계약을 승인하고 각자의 의무를 수행하기로 확약해야 돼. 그래서 뭡니까? 승인하고
위임무를 확약해야 돼. 제가 이거 기본 강의 때도 저희 딸 와이프 가방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쵸? 승인하고 위임무를 확약해야 되고, 두 번째로 각자의 권리를 식별할 수 있어야 돼. 세 번째로 뭐, 야, 너 이거 하면 이거 해줄게 라고 했는데 실제로 언제 줄지 몰라. 그럼 안 되니까 지급 조건 식별할 수 있어야 돼요. 네 번째로 뭐 해줘야 돼? 똑같은 것끼리 교환해야 된다고요. 저번 주에 차 샀는데 서호성 선생님이랑 같이 갔거든요. 서호성 선생님 렉서스 ES 사는데 저보고 자꾸 ES 사라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꼭 또 검은색을 사. 왜요? 그랬더니 네 거랑 내 거랑 가끔씩 바꿔서 타게 이러더라고요. 미친 거 아니야? 그래갖고 딴 거 샀거든요. 그게 뭡니까? 상업적 실질이 있는 교환이어야 돼요. 거래가. 상업적 실질이 있다는 게 뭡니까? 상업적 실질이 뭐예요? 우리 유형자산 가서 교환 취득할 때 또 얘기할 건데 상업적 실질이 뭐야? 그쵸. 기업의 현금 흐름의 변동을 가져오면 상업적 실질이 있는 걸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계약이 식별하려면 요 계약을 통해서 기업의 현금 흐름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어야 된다고요.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하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당연히 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높아야겠죠. 요 5가지를 모두 만족해야지만 계약이 식별되는 걸로 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따라오시죠? 이건 당연히 있을 수 있으셔야 돼. 그럼 여기까지 했는데 실제로 만약에 말 문제 대비한다면 여기까지 하고 나서 추가로 좀 알아야 되는 게 뭡니까? 추가로. 말 문제 안 가리킨다고 말 문제 얘기하고 있네. 여기서 추가로 또 알아야 되는 게 뭡니까? 굳이 모든 객관식 책에 다 나와 있는 게 계약이라는 게 반드시 서면으로만 체결되는 게 아니죠. 모두 된다고 그랬어요? 구두로도 가능하고 사업 관행에 따라 암묵적으로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그랬죠. 여기까지 아셔야 되고 이건 2차용이고 요건 1차용이고 추가로 식별 요건을 보고 나면 식별 요건을 2가지로 나눠서 식별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와 식별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로 나누잖아요. 그렇죠? 타임. 이 계약의 식별 요건은 언제 따져봐요? 계약의 식별 요건은 언제 따져? 이 계약이 체결되는지 안 체결되는지 언제 따져봐?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얘는 이 기준서의 목적은 복잡한 거래라도 동일한 거래라면 동일하게 수익을 인식하게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뭐가 자꾸 바뀌면 안 돼. 그래서 계약 개시 시점에 한 번 정해놓고 그 이후로 안 바꾼다고, 거래 가격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식별 요건도 언제 판단해요? 계약 개시 시점에 판단한다고요. 개시 시점에 판단을 했는데 개시 시점에 이 5가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했어. 모두 충족하고 나면 추후에 이 식별 요건을 재검토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이미 만족이 되는데 뭐하러 재검토를 해. 그래서 계약 개시 시점에 식별 요건을 모두 만족하고 나면 더 이상 따지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식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어. 하지만 내가 지금 계속 계약을 이행하고 있대. 여러분이 심화반 한번 몇 회 들어보고 그리고 결제하면 안 될까요? 그러시죠. 그랬는데 계속 들어. 결제는 계속 안 하고. 제가 계속 물어볼 거 아닙니까? 어떻게 마음이 어떻게 결정됐나요?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재검토를 당연히 매기하죠. 그렇죠? 굳이 시험에 나온다면, 말 문제로 나온다면 요 정도 낼 수 있어요. 낼 게 없다고. 그래서 거기 그림에 나온 것처럼 재검토 요건을 식별 요건을 충족하고 나면 유의적인 변동이 있기 전까지는 재검토를 안 하고요. 판단 기준을 계약 개시 시점에 충족하지 못했다면 충족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계속 재검토해줘야 되는데, 추가로 조금만 더 알면 되는 게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 계약의 식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고객에게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가 있다고. 여러분이 10만 원을 들지 안 들지 아직 결정 못했는데 돈을 미리 냈대. 이거 저 끌을지 안 끌을지 모르겠는데 돈 갖고 왔으니까 일단 낼게 하고 냈대. 그럼 저는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돼? 해커스 경우는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돼? 식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미리 받았어. 그럼 어떻게 처리해요? 현금 들어오면서 일단은 계약부채로 회계 처리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여기까지 하고 나서 추후에 계약부채가 없어지면서 얘가 계약 수익으로 바뀌게 되는 조건이 2가지가 있었는데, 이거 기억나시나? 일단 계약의 식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매기말 재검토하지만 계약의 식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미리 받았대. 그럼 일단 계약부채로 잡아놨다가 언제 이거 수익으로 바꾼다고 했어요? 언제? 2가지가 있었죠? 더 이상 수행 의무를 이행할 게 남아있지 않고 환불하지 않는 경우랑
계약 기간이 종료되고 환불하지 않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 정도는 좀 기억을 하셔야 돼. 그래서 교재 61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고객과의 계약의 판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고객에게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에만 받은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하고 그 전까지는 부채로 인식한다고 그랬는데 1번 고객에게 제한한 용역을 이전해야 하는 의무가 남아있지 않고 고객이 약속한 대가 모두를 받았으며 그 대가는 환불하지 않는다. 더 이상 할 게 없고 환불하지 않을 경우. 두 번째, 계약이 종료되었고 고객에게 받은 대가를 환불하지 않는다. 두 가지요.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실제로 계약 식별이 뭐 얘기가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 말문제 목적을 기억해야 되는 게 이 정도밖에 없어요. 1단계에서는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하시고, 그럼 넘겨보시면, 그래서 실제로 1단계에서는 말문제로 나온다면 요 정도 나올 수 있고, 실제로 저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뭡니까? 1단계에서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게 작년에 저희 시험에도 나왔고 앞으로 나올 수 있고 뭡니까? 여러분, 우리 심화반이니까 혹시 제가 너무 빠르거나 그러면 꼭 얘기를 해주세요. 손을 들고 얘기하던가. 계약의 식별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뭡니까? 계약의 변경이죠. 얘를 반드시 아셔야 된다고요. 얘만 계산 문제가 나오니까 얘를 반드시 아셔야 돼요. 계약의 변경. 그래서 우리 1교시 때는 메인이 지금 계약의 변경인데, 계약의 변경 같은 경우엔 말문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카테고리 분류를 좀 해야 되잖아요. 일단 계약의 변경이 뭡니까? 계약의 변경이 뭐긴 뭐예요. 계약의 범위가 변동하거나 거래 가격이 변동하는 걸 계약의 변경이라고 하죠. 그래서 거기 교재 보시면 계약의 변경에서 쭉 나와 있는데, 계약의 변경이란 계약 당사자들이 승인한 계약의 범위나 계약의 가격이 변경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추가 주문이 있거나 내가 받을 돈이 변동하게 되면 이걸 계약의 변경으로 보죠. 리스에서도 계약의 변경이 나와요. 여러분 안 배웠겠지만, 그렇죠? 이번에 시간이 있으면 거기까지 할 건데, 그럼 계약의 변경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변동하거나 거래 가격이 변동하는 걸 계약의 변경이라고 하는데, 카테고리 분류를 반드시 하셔야 되지. 1단계로 우리가 계약의 변경에서 꼭 아셔야 되는 게 뭡니까? 이게 별도의 계약인지 아닌지를 봐야 된다고요. 별도의 계약인지 아닌지를. 자, 그럼 별도의 계약이 되려면 두 가지를 따져봐야 된다고 그랬었는데, 제가 이 시국에 서우성 선생님 게임에 빠져갖고 렉서스를 샀거든요. 이 시국에 샀는데, 만약에 제가 사고 나서 갑자기 저희 아빠도 차가 좋다고, 아직 차 받지도 않았는데 아빠도 하나 사기로 했어. 제가 그래서 추가로 차를 한 대 더 주문했대요. 그럼 어떻게 돼? 그게 범위가 확장되겠죠. 그래서 별도의 계약이 되려면 첫 번째로 범위가 확장이 돼야 돼.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만약에 산 차가 1억인데 아빠도 똑같은 차를 샀대. 그러면서 1억을 또 아빠가 낸대. 이 경우에는 어떻게 봐야 돼요? 내 거 차 하나 사고 아빠가 따로 산 거죠. 근데 아빠가 제가 차를 사면서 똑같은 차를 샀는데 1억짜리인데 두 대 사서 너무 고맙다고 1억인데 7천만 받겠대.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 얘기를 좀 지금부터 해볼 거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이 이 범위 확장까지는 알아. 이게 일반적으로 추가 주문 얘기하는 거니까. 계약의 변경이 별도의 계약이 되려면 두 번째로 뭐 해야 돼? 개별 판매 가격을 반영해야 된다고요. 이게 기준서 문구를 좀 봅시다. 우리 교재 문구를 보면 거기 보시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으로 본다고 그랬죠. 보시면 구별되는 약속한 재화나 용역이 추가되어 계약의 범위가 확장된다. 요거는 추가 주문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보시면 이거 두 개를 만족하면 별도의 계약으로 봐서 따로따로 회계 처리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보시면 계약 가격이 추가로 약속한 재화나 용역의 개별 판매 가격에 특정 계약 사항을 반영하여 적절히 조정한 대가만큼 상승한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잖아요. 요걸 그래서 문구가 너무 기니까 작년 회계사 1차 시험부터 여기다 이걸 이렇게 안 쓰고 그냥 뭐라고 쓰냐면 개별 판매 가격을 반영했다고 문제에서 준다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같은 표시해서 개별 판매 가격의 반영이라고 쓰시면 돼요. 문제에서 그냥 개별 판매 가격을 반영했다 이렇게 준다고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좀 이따 우리 문제도 풀어볼 거지만,
기본 강의 때도 했던 얘기인데, 내가 건설회사인데 공장을 건설해 주기로 했다고. 요 땅에 이렇게 있는데, 요 땅에 공장을 건설해 주기로 했어. 공장 건설해 주는데 10억 받기로 했대요. 근데 우리가 너무 공사를 잘해줘서 요 땅 바로 옆에, 여기 이 땅 바로 옆에 창고도 추가로 건설해 달라고 했대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추가 주문이 있었으니까 범위가 확장된 건 맞네. 여기까지 따라오시겠지? 근데 뭐가 있냐면, 요 창고를 건설하는데 정가가, 요 정도 창고 건설하려면 5억은 받아야 된대요. 5억은. 근데 이번에 고객한테 창고 추가로 줘달라고 해서 고객한테 실제로 판매를 4억에 하기로 했대. 1억 깎아줬지. 이게 왜 깎아줬나 봤더니, 아이고, 이거 창고 지려면 시멘트도 옮겨야 되고 철근도 옮겨야 되고 우리 건설 장비 포크레인도 가야 되고 인부들도 가야 되는데 이미 이 땅에 가 있대. 건설 장비도 다 가 있고 포크레인도 다 가 있고 우리 직원들도 다 가 있대. 그러니까 별도로 이걸 이동할 필요 없이 바로 여기서 그냥 지면 된대. 그래서 재료랑 원자재랑 건설 장비 옮기는데 1억 정도 드는데 그 1억을 세이브할 수 있대. 그래서 4억을 깎아준 거라고요. 이제는 이해하셔야 되고, 기준서에 다 있는 얘기고 다 책에 있어요. 기운을 내시고. 많이 졸리시죠? 좀만 기운을 내시고. 그쵸? 여러분 수험생활 많이 해보셨겠지만 유예가 진짜 힘들어요. 심적으로. 여기 3차도 있고 4차도 있으실지 모르시겠지만 이게 2차생 유예 3차 이거 진짜 힘들거든. 심적으로 진짜 힘들어. 나도 겪어봤지만 진짜 힘들어요. 그리고 이런 말 그렇지만 여기도 계시겠지만 3차 이상 되면 붙을지 안 붙을지도 몰라. 진짜 힘들다니까. 그쵸? 이거 진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좀 열심히 하시고, 동차분들은 진짜 이번에 1,000원이에요. 1,000원. 진짜 기운을 냅시다. 항상 매번 심화반이 사실 목적의식이 좀 떨어져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고 저도 힘들고 하는데 우리는 이번에 기회가 좋잖아요. 기운을 냅시다. 근데 두 번째 케이스는 정가가 5억인데 판매가가 2억이라는 거야. 왜 2억에 해줬나 봤더니 그냥 너무 고마워서, 이거 해준 게 너무 고마워서 대폭 깎아줬대. 요 경우엔 어때요? 이거의 판매 가격이 기존 계약에 영향을 받았지. 이게 너무 고마워서 대폭 깎아줬다고요. 이거는 깎아주긴 깎아줬지만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잖아요. 건설 장비를 안 옮겨도 되기 때문에 깎아준 거라고요. 따라오시겠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 얘는 뭐라 그래? 이걸 개별 판매 가격을 반영했다고 하고요. 요거는 개별 판매 가격을 반영 안 했다고 한다고요. 결국 개별 판매 가격을 반영했다는 소리가 뭡니까? 기존 계약에 영향을 안 받으면 개별 판매 가격을 반영한 거고, 기존 계약에 영향을 받으면 개별 판매 가격에 영향을 받은 거라고요. 영향을 받지 않은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온 것처럼 추가로 약속한 재화나 용역에 개별 판매 가격에 특정 계약 사항을 반영하여 적절히 조정한 대가만큼 상승한다. 이게 무슨 사례냐면 기존 계약에 영향을 받아갖고 대폭 깎아주면 안 돼. 합리적인 이유로 깎아준 거라고요. 이해하시겠죠? 요게 제가 만든 예가 아니라 기준서에 있는 예라고. 좀 이따 문제도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개별 판매 가격을 반영했다는 게 요런 뜻이에요. 요런 뜻. 기존 계약에 영향을 안 받았다고. 이건 기존 계약에 영향을 받은 거고. 요 경우에 이 케이스는 개별 판매 가격을 반영했기 때문에 별도의 계약으로 본다는 거죠. 별도의 계약으로 본다는 게 무슨 소리야? 요건 요거대로 별도로 수익을 인식하고, 요건 요거대로 별도로 수익을 인식한다는 소리죠. 여기까지 따라오시겠죠? 별도로 회계 처리한다는 소리야. 그래서 별도의 계약이 되면 뭘로 봐? 별도로 수익 인식한다고요. 근데 두 번째로 이제 2단계 별도의 계약을 만족하지 못했대. 충족이 안 돼. 조건 두 가지가 충족이 안 돼. 보통 요게 충족이 안 되겠지. 이런 경우에는 또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눈다고요. 이게 뭡니까? 재화나 용역이 구분되는 거와 재화나 용역이 구별되지 않는 경우로 나누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추가 주문이 있는 경우와 추가 주문이 없는 경우라고요. 그럼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추가 주문은 있었잖아요. 그쵸? 근데 개별 판매 가격을 반영하지 못하고 기존 계약에 영향을 받았지. 그럼 영향을 뭘로 봐야겠어요? 두 개가 그냥 한 몸이지 뭐야. 그쵸? 그냥 두 개 합쳐서 아예 공장 따로 창고 따로인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엔 창고 건설하는데 이 판매 가격이 이거에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냥 공장과 창고를 동시에 져주는 계약으로 바뀐 거라고요. 그걸 그냥
재화나 용액이 구분된다 기준서에 이렇게 써놨는데 재화나 용액이 구분된다는 말을 뭐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추가 주문이 있었는데 개별 판매 가격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요 경우는 뭘로 봐야 돼? 기존 계약이 종료되고 새로운 계약이 시작되는 걸로 보지. 근데 또 이렇게 하면 또 와닿지가 않잖아. 말 문제로는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얘도 충분히 말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다 기억하셔야 돼. 이렇게 하면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 객관식 때도 얘기했어. 요 케이스는 뭐라고 그랬어? 요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단가를 다시 계산한다고 했잖아요. 좀 이따 문제 풀어보겠지만 재고자산을 100개를 개당 100원에 팔기로 했대. 그리고 개별 판매 가격을 반영하지 못했는데 50개를 추가 주문하면서 70원 받기로 했대.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떻게 돼 이제? 이 케이스에 해당한다면 150개에 대해서 단가를 다시 계산해서 새로운 계약으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좀 이따 문제 풀어보면 기억나시겠지. 그래서 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마음속으로 그냥 단가를 재계산하는 유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단가를 재계산하는 유형이다. 판매 가격이 바뀐다고요. 계약을 새롭게 오기 때문에. 따라오시겠죠? 여기까지 봤고요. 이 케이스는 어떻게 돼? 재화나 용액이 구별되지 않는다. 재화나 용액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건 추가 주문이 없었다는 소리라고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어떻게 돼? 물건을 100개 팔기로 하고 50개를 미리 보냈어. 개당 100원씩 받고. 근데 물건의 하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개당 20원씩 깎아주기로 했대. 그럼 어떻게 해요? 추가 주문은 없었지. 근데 가격의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계약의 변경에 해당한다고요. 그게 이 케이스 아니야. 물건에 하자가 많아서 가격을 깎아주기로 했대. 이미 보냈는데. 그럼 여기로 뭘로 봐야됩니까? 이 케이스는 기존 계약의 일부로 보는데 기존 계약의 일부로 본다는 말이 와닿지가 않는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매출 애누리 처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기존 계약에서 그냥 가격 깎아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이 수익 기준서 같은 경우에 1단계는 여기까지가 다예요. 여기까지가. 따라오실 수 있겠죠? 그럼 여기까지 정리했으니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문제까지 풀어보고 쉬는 건 괜찮죠? 넘겨서 19페이지 문제 3번은 안 풀어보셔도 되고 문제 4번을 가장 마지막에 풀 거고 문제 6번을 먼저 보시죠. 문제 6번. 문제 6번. 문제 6번이 조금 어려운데 이거 제가 만든 문제는 아니거든요. 한번 볼게요. 실제 저기 있는 문제 사례를 제가 문제화 시킨 거니까 보시죠. 문제 6번. 되게 좋아요. 자, 문제 6번 보시면 X 1년 중에 건설사 A는 고객의 토지에 공장 건설하는 계약을 20만원에 수주하였다. 나와 있고요. 동 공장은 건설 A에 대체 용도가 없으며 계약대금 지급 방법에 환불에 따르면 불가능한 진척도에 따라 대금 지급이 고객에게 요구된다. 자, 타임. 이거 제가 왜 보라색으로 써놨을까? 여기까지 지금 요 문제. 대체 용도가 없으며 계약 대금의 지급 방법에 따르면 환불 불가능한 진척도에 따른 대금 지급이 고객에게 요구된대요. 요거 내가 왜 써놨을까? 그래도 한 번은 들었으니까 뒷내용도 알 거 아닙니까? 요거 내가 왜 써놨어요? 여러분, 이거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는 단서잖아요. 우리 5단계에서 수익 인식할 때 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할 수도 있고 인도 기준에 따라 기간에 걸쳐 진행 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할 수도 있는데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는 요건 중 세 번째 게 뭡니까? 대체 용도가 없으며 지급 청구권이 있으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요게 그 얘기라고요. 그래서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진행 기준, 다른 말로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는 단서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수익 문제가 나오면 문제가 길 수밖에 없어. 계산을 간단하더라도. 왜냐면 이 고려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에서 요건을 다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좀 길어요. 좋아. A사는 건설 기준이 위무 이행 충족에 대한 진척도를 측정하는 합리적인 방법, 투입 원가를 기준으로 하는 게 합리적이라 생각해서 투입 원가를 기준으로 진행률을 산정한대요. 그럼 보시면 X 1년도에 실제 발생한 누적 원가가 2만원, 추정 총 계약 원가가 10만원이니까 X 1년도에 공장에 대한 진행률이 20%인 거 알 수 있겠죠. X 2년도는 누적 계약 원가가 6만원, 추정 총 계약 원가가 10만원이니까 진행률이 60%인 거 알 수 있겠네. 여기까지. X 2년 중에 고객은 해당 토지에 별도의 저장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저장시설을 건설하기로 결정하였다. 저장시설은 X 2년 중에 공사를 시작해서 X 3년 말까지 끝날 것 같대요.
또 대체 용도가 없고 계약 대금의 지급 방법에 따르면 저장 시설도 환불 불가능한 진척도에 따른 대금 지급이 고객에게 요구이 된대.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저장 시설도 진행 기준을 지금 쓸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여기까지. 잠깐만 정리를 해보면, 봐요. 지금 공장 건설을 X1년도에 맡겼어. 그래서 X1년도의 진행률이, 발생한 진행률이 2만원이고 누적으로 10만원이기 때문에 진행률이 20%였어요. 그리고 X1년도에 공장과 관련해서 받기로 한 돈이 얼마예요? 20만원이죠. 그럼 얘는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할 수 있는 요건을 만족했기 때문에 공장 건설과 관련해서 X1년도에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은 20만원 받기로 했는데 진척도가 20%니까 얼마? 4만원이요. 그래서 4만원을 X1년도에 수익으로 인식했겠지. 그리고 나서 이제 X2년도가 됐다고요. X2년도가 됐더니 뭐야, 지금 공장에 추가로 지금 저장시설을 져달래요. 그럼 뭐가 일어났어? 추가 주문이 일어났으니까 계약 변경이 일어났잖아요. 따라오시겠죠? 그리고 요 공장 이 저장시설도 진행 기준을 이용할 수 있대. 거기서 문제 봤더니 얘도 원가를 기준으로 진행률을 산정하는데 X2년도에 실제 발생한 누적 원가가 2만원, 그 다음에 추정 총 계약 원가가 4만원이니까 얘 진행률은 어떻게 돼? 2만원 나누기 4만원에서 진행률이 50%겠죠? 여기까지 했어요. 얘도 할까? 공장도 일단 6만원 나누기 10만원이니까 요거 진행률 60%일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했어. 그리고 이제 물음부터 읽어봅시다. 여기까지 따라오시겠죠? 물음 읽어보시면, 저장시설을 추가 건설하는 대가로 건설사는 8만원을 수령하기로 했다. 통상 이 저장시설 건설하는데 10만원을 계약금액으로 산정한다. 그러나 건설사에는 현재 진행 중인 공장 공사에 투입했던 설비 및 인력을 저장시설 공사에 투입할 수 있으므로 그만큼 투입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2만원만큼 할인한 8만원의 저장시장 대가를 산정하였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실제로 이게 기준서 사례이기 때문에 기준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시험이었으면 이렇게 해서 말이 끝나지 않을 거야. 실제 시험이었으면, 즉 배별 판매 가격을 반영하였다 이렇게 줄 거라고요. 실제 시험이었으면. 우리가 판단할 수 없잖아요. 실제로 개별 판매 가격을 반영했다고 준다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엔 제가 아까 저기서 얘기했던 이 개별 판매 가격을 반영하는 사례예요. 따라오시겠죠? 그럼 범위도 확장됐고 추가 주문이 일어났으니까 공장에서 저장시설까지 개별 판매 가격도 반영하는 사례니까 별도의 계약으로 보면 되겠지. 따라오시죠? 별도의 계약으로 본다는 게 뭡니까? 너는 너대로 수익 인식하고 나는 나대로 수익 인식하라는 소리예요. 따라오시죠? 여러분, 우리 어려우면 손 들고 물어봐도 돼요. 까짓 거 괜찮습니다. 기운 내쉬고. 그냥 이렇게 된 거 동차생이 나오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좋아요. 그럼 봐봐. X2년도에 별도,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보면 되잖아. 이제 별도의 계약 맞으니까 조건 만족했어. 그럼 나는 X2년도에 진행률이 누적으로 60%니까 총 60%의 수익을 누적으로 인식해야 되는데 X1년도에 이미 얼마 인식했어? 4만원 수익으로 인식했죠? 그쵸? 그럼 추가로 공장에서 X2년도에 얼마 더 인식하면 돼? 8만원 더 수익으로 인식하면 되겠네. 따라오시죠? 그리고 저장시설은 별도로 본다고 그랬고 저장시설에 대한 거래 가격이 8만원이니까 진행률이 50%잖아요. 얼마 인식하면 돼? 저장시설에 대해서는 4만원 수익 인식하면 되겠죠. 그래서 X2년도에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은 12만원이에요. 여기까지 따라오시겠지? 어색한 거지. 어려운 게 아니야. 이게 뭐가 어려워. 지금 계산은 2줄밖에 안 남았는데 어색한 거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세무회계도 좀 어렵지 않나요? 혼잡이가 내 얼굴 갖고 면세에서 과세로 바꿨다면서요. 그랬다면서요. 나쁜 새끼.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실력이 늘어서 2차 문제를 푼 게 아니에요. 이걸 계속 보다 보면 이게 외워져서 그냥 하는 거지. 결국 시험장 들어가면 내가 봤던 문제 비슷하게 나오면 그거 풀고 들어오는 거지. 시험장에서 응용력 안 생긴다니까요. 절대 안 생. 가끔씩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맞히는 경우도 있죠. 그런 애들은 수석하는 거고 우리는 합격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색해하지 말고 역시 이게 심화반 문제가 어렵네 이러지 마시고 환불은 절대 안 돼요. 하면 안 되고 좀 봅시다. 그럼 이제 물음 2번 볼게요. 물음 2번은 꽤 어려워. 7만원을 받기로 했는데 지금 원래는 10만원 받기로 했는데 왜 이렇게 싸게 했나 봤더니 건설사는 현재 진행 중인 공장 건사에 투입했던 설비 및 인력을 저장시설 공사에 투입할 수 있으므로
그만큼 투입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추가해서 고객과의 관계를 유지해서 3만 원을 할인했다고요. 그럼 요건 뭡니까? 실제 시점이었으면 개별 판매 가격을 반영하지 않았다라고 줄 거라고요. 문구를 100% 줄 거예요. 그럼 봐봐. 지금 이 물음 2번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확장되긴 했는데 개별 판매 가격을 반영 못했죠. 그럼 이 별도의 계약으로 볼 수 없으니까 내려와. 근데 재환한 경우는 구분돼 안 돼. 다른 말로 추가 주문 있어 없어? 추가 주문 있었잖아요. 저장시설 추가로 해달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요 케이스라고요. 그 보세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제 하나의 기존 계약은 종료하고 새로운 계약으로 봐야 돼. 그럼 다 합해서 얼마 받기로 한 거예요 지금? 다 합해서 요 경우에 다 합해서 저장시설 공장건설로 20만원 받기로 했고 저장시설로 7만원 받기로 했죠. 그쵸? 총 거래가격 얼마야? 27만원. 근데 수행이모 몇 개 있는 거예요 지금? 수행이모 2개 있는 거지. 공장이랑 저장시설 2개. 이건 확실하잖아요 개별적으로. 그럼 이제 뭐 해줘야 돼? 요 거래가격을 공장의 거래가격과 저장시설의 거래가격으로 배분해줘야 된다고요. 따라오시겠어? 그럼 총 거래가격은 27만원인데 거래가격의 배분 기준이 개별 판매 가격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는 괜찮죠? 그럼 공장의 개별 판매 가격은 20만원이고 저장시설의 개별 판매 가격 얼마야? 문제 보시면 원래 10만원 받아야 된다면서요. 따로 팔면. 저장시설의 개별 판매 가격은 10만원이라고요. 여기서 20만원 여기 27만원인데 개별 판매 가격이 20만원이랑 10만원이고 저장시설의 개별 판매 가격 10만원이니까 요거 배분하면 얼마 나옵니까? 요거 배분하면 얼마 나오냐면 공장에 배분되는 거래 가격은 18만원이고요. 저장시설에 배분되는 거래 가격은 9만원이라고요. 할 수 있겠죠? 요게 조금 어렵죠? 이게 의미예요. 이게 의미. 자, 그럼 가봅시다. X2년도에 기존 계약은 종료되고 새로운 계약으로 봐서 거래 가격을 다시 배분했네. 그럼 X2년도에 보시면 공장과 관련해서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이랑 저장시설과 관련해서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이 있는데 공장의 개별 판매 가격은 거래 가격 배분액은 18만원이고 X2년도의 진행률은 60%가 맞죠? 근데 전년도에 얼마 수익 인식했어? 이미 4만원 수익 인식했으니까 4만원은 빼줘야겠죠. 괜찮죠? 이게 누적 진행률이니까 누적 수익이잖아요. 전기에 인식했던 수익은 빼줘야지. 그럼 공장과 관련해서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은 6만 8천원 나오고요. 저장시설 같은 경우에도 거래가격 배분액이 9만원인데 올해 진행률이 50%니까 계산하면 얼마? 4만 5천원 나오게 되겠죠. 이 정도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사실 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 이거 내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그래도 꽤 이제 수익 기준서가 개정된 지 벌써 3년째이기 때문에 나올 만큼 나왔어요. 요건 아직 안 나왔거든요. 기준서 사례가 있는데 연습하면 할 수 있어요. 요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봤고요. 문제 5번 보시면 계약의 변경이 있는데 요거는 워낙 기본 강의 때도 많이 했기 때문에 요건 안 할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고 너무 쉬우니까 이거 한번 해보세요. 저희 교재 보시면 1부터 레벨 5까지 있는데 5는 풀지 말라는 문제고요. 그쵸? 1도 풀지 말라는 문제예요. 여러분 2, 3, 4 정도 하시면 돼요. 4도 간혹 안 해도 돼요. 문제 5번 안 하셔도 되고 넘겨서 다시 문제 4번으로 가서 문제 4번에 물음 1, 2, 3번도 안 해도 돼요. 너무 쉬워요. 예제 다 기본서에 있는 예제니까. 우리는 마지막으로 물음 4번을 할 겁니다. 물음 4번. 실제로 물음 4번이 객관식 책에도 모든 교재에 하나씩은 들어가 있고 2차 책에도 한 개씩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물음 4번을 한번 볼게요. 물음 4번 지우고 보시죠. 물음 4번까지만 하고 쉴게요. 자, 보시면 물음 4번. 위 물음과 별도로 A사는 제품 판매와 관련하여 X1년 9월 1일에 고객에게 제품 100개를 개당 4,000원에 판매하기로 했대요.
그럼 여기 9월 1일이고 이렇게 가는데 100개를 개당 4,000원에 팔기로 했대요. 6개월에 걸쳐서 고객에게 이전하기로 했는데 11월 30일 날 60개를 팔았대요. 그리고 현금도 받았대. 그럼 11월 30일 날 60개 판매를 했고 현금도 받았대. 개당 4,000원만큼 받아서. 그럼 잔여분 얼마 남아있어요? 잔여 40개 남아있고 요 잔여 40개도 4,000원 받겠죠. 그쵸? 계속 갈게요. 11월 1일 날 추가로 제품 50개를 납품하기로 계약을 변경하였다. 추가 제품 50개에 대해서는 처음 판매되는 50개에 대해 개당 3,460원에 합의하였고, 문제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개별 판매 가격을 반영하지 않은 가격이라 나와 있죠. 그럼 일단 12월 1일 날 추가로 50개를 받기로 했는데 개별 하나씩 팔기로 한 금액이 얼마? 3,460원이고 개별 판매 가격을 반영하지 않았대요. 타임 판단해 봅시다. 별도의 계약이 되려면 범위가 확장되고 개별 판매 가격을 반영해야 되는데 범위는 확장됐지만 개별 판매 가격을 반영하지 않았죠. 그럼 별도의 계약이 아니야. 내려와서 보면 재화나 용역은 구분됩니까? 안 됩니까? 재화나 용역이 구분된다는 게 무슨 말이라고? 추가 주문이 있냐 없냐인데 추가 주문이 있었죠. 그럼 뭘로 가야 돼? 기존 계약은 종료하고 새로운 계약으로 간다고 그랬는데 이 기존 계약은 종료하고 새로운 계약으로 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단가 재계산. 그래서 여기까지 보자마자 남아있는 요 40개와 추가 주문 50개에 대해서 단가를 재계산하면 돼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재계산 한번 해보죠. 아무튼 40개를 팔면서 4,000원씩 받기로 했고 50개를 팔면서 3,460원씩 받기로 해서 돈을 총 이만큼 받을 건데 총 90개라고요. 그쵸? 이만큼 돈이 들어오는데 총 90개잖아요. 그럼 계산하면 단가 얼마 나옵니까? 요거 계산하면 단가가 3,700원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남은 90개에 대해서 개당 3,700원짜리 계약으로 바뀌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잖아요. 여기까지 우리 세무사 1차 시험에도 여기까지 나왔고 계속 가보시죠. 그러나 고객은 이전 받은 최초 제품 60개에 결함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대한 보상으로 고객에게 개당 400원씩을 일부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 기업과 고객은 기업이 추가로 납품한 제품 50개에 부과하는 가격에 400원씩을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계약 변경에 추가 제품 50개의 가격을 14만 9천원, 즉 개당 2,980원으로 정하였다. 여기까지 나와 있다고요. 여러분, 이 문제 나오면 많이들 헷갈리는데 우리가 발생주의고 현금주의가 아니잖아요. 그럼 실제로 계약 변경으로 1번에서 요게 하나 있었던 거고 두 번째로 뭐가 있는 거야? 기존 제품 60개에 대해서 제품에 오류가 있어서 얼마씩 깎아준대요? 400원씩 공제해 주기로 했다며. 그 계약 변경이 두 개 있는 거라고요. 근데 말만 어떻게 요렇게 해주기로 했는데 내가 요거에 대해 돈 너한테 다시 돌려주고 고객한테 돌려주고 요때 요 돈 또 받으면 번거로우니까 요 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여기서 돈을 덜 받기로 했잖아요. 상관없어요. 그건 현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실제로 우리 수익 인식은 현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계약 변경된 거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따라오시겠어? 돈 들어온 거랑 상관없이. 그래서 요 문제가 모든 학원의 2차 책에 나와 있는데 요 문제의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 얘는 계약 변경이 두 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금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사실 고민할 사항이 아니라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요 문제 포인트는 뭐라고? 계약 변경이 두 개 있는 거라고. 따라오시겠죠? 그럼 보세요. 얘는 고쳐놨고 얘는 뭐 어떻게 하면 돼? 자, 별도의 계약인지 따져봅시다. 추가 주문이 없었죠? 그럼 애시당초 별도의 계약이 아니네? 그럼 별도의 계약이 아니면 내려와서 재화나 용역이 구별되는지 안 되는지도 봐야 되는데 추가 주문이 없었기 때문에 재화나 용역의 구분이 없죠? 그럼 얘 뭘로 본다고 그랬어? 기존 계약의 일부로 본다고 그랬죠? 기존 계약의 일부로 본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N우리로 본다니까요. 이 소리예요. 따라오시죠? 여기까지 하고 나서 문제를 보면
X1년 12월 2일까지 여기 12월 언제야? 12월 31일까지 추가로 20개 판매했고 그 다음 연도에 X2년도에 나머지 70개를 판매했대요. 여기 나와있죠? 나 볼게요. 이렇게 하고 나서 문제에서 뭐 물어봤습니까? X1년도에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이랑 X2년도에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 물어봤잖아요. 자, 보시면 계산은 진짜 간단한데 그럼 X1년도에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 보면 일단 11월 30일 날 60개 팔았죠. 그쵸? 그럼 11월 1일 날 60개 수익으로 인식할 건 60개에 대해서 개당 4,000원씩 잡아서 수익 인식해야 되는데 계약 변경으로 두 번째 계약 변경으로 애누리가 있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요 60개 곱하기 개당 400원만큼 애누리 빼주면 되겠지. 애누리는 수익에서 차감하니까. 그리고 또 뭐 있었습니까? 12월 31일까지 추가로 20개가 판매가 됐죠? 요 20개 어떻게 하면 돼? 얘는 요거에 대한 얘기니까 계약이 바뀌고 기존 계약이 종료되고 새로운 계약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요 20개는 개당 3,700원짜리가 팔린 걸로 보면 된다고요. 어렵지 않죠? 마무리. 그럼 X2년도의 수익은 어떻게 인식해? X2년도의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은 70개가 팔렸는데 요게 개당 얼마? 3,700원짜리라고요. 요렇게 그냥 회계 처리하면 끝나요. 아니, 회계 처리. 계산하면 끝난다고요. 그래서 요 문제는 모든 책에 다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뭐 계약 변경이 2개짜리고 현금이 왔다 갔다 하는 건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여기까지만 생각해 보시면 되고 교재 보시면 21페이지에 해답에 제가 회계 처리도 끊어놓긴 했어요. 회계 처리도 집에 가서 회계 처리 한번 보시고, 그렇죠? 왜냐면 제가 이번 심화반 때는 제가 2차 강의부터는 회계 처리 되게 많이 해드리는데 수익에서 괜히 회계 처리하다 보면 중요한 걸 놓쳐요. 그렇죠?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 오히려 저는 요 문제 나오면 그림 그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봐. 제 생각에 세무사 1차 시험에 여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2차 시험에 2개짜리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모든 책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요거, 그렇죠? 요게 사례에 있는데 아직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요 정도 기억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인식 전체 5단계 중에서 1단계 했고 1단계는 여기까지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오케이, 여기까지 했고요. 잠깐 쉬겠습니다.